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영기 대표 그리고 김철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이 다뤄졌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군산 조선소와 관련된 내용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시 국정감사를 다뤘던 뉴스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 간담회 자리.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산 조선소도 2019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이 발언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 최 회장 개인적인 의견을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이딴 수주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일일 뿐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현대중공업 전체 일감이 한 해 최소 70척씩 2년치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잔량이 75척에 8개월치 물량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한 250척에서 300척 사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8개월 후면 현재 상태로 보면 모두가 올스톱. 예. 내용 보셨는데요. 앞서 보셨습니다만 애초에 그 대통령과 현대중공업 최길성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2019년 정도면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희망을 품었었는데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제 공식 입장은 2019년이라고 해서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입장이 좀 번복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김영기 대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대통령 앞에 했던 이야기는 철저히 개인 의견이고 지금 현재의 현대중공업 상황으로는 군산조선소는 영구 폐쇄라고 거의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갔고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울산이라든지 현재 그쪽 상황들이 그쪽도 지금 도크들을 계속 폐쇄해 가고 있고 뭐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그 현대조선소는 이후에도 미래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영구 폐쇄냐 아니면 언젠가는 또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그 문제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현대중공업의 입장은 어쨌든 수주량 너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조금 그 수주가 뭐 광물 운반선이 좀 수주가 되면서 좀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조선업계의 현황이 좀 형편이 필 것이다. 라는 좀 그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한 셈이 됐어요. 현대중공업의 올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군산 공장을 재가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잇따라 나왔는데 회사 측은 뭐 이를 뭐 자르고 그다음에 단칼에 자르고 여전히 언제쯤 가동할지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기 대표께서 조금 전에 그 영구 폐쇄란 말씀도 쓰셨는데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라는 걱정도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철 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심 그 대통령 공약이 어느 정도 나오길 바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박금융공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군산에 와서 직접 밝히셨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그런 질문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답변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정부의 선박 펀드가 있는데 그 1조 원의 선박 펀드가 있습니다. 이 1조 원의 선박 펀드를 활용해서 대우조선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아직 그 1조 6천억 원의 선박 펀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박 펀드를 활용해서 군산 공장을 좀 지원해 해보자라는 그런 그 논의가 됐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이쪽 도민들이 또 특히 군산 시민들이 정치적인 접근과 해법을 상당히 좀 기대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약이나 또 총리의 말씀이나 다들 뭐 빌공짜 공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권은현하고 대부분 이런 거 보면 이미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현대중공업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과거에는 막 지금 국감이면 현대중공업도 엄청 이야기하는데 다 발을 뺐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때도 현대중공업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목소리가 강압 속에서 당분간 참 어려운 어떤 군산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군산 조선소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게 역시 군산에 소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 GM의 문제였습니다. 이 역시 국정감사 다뤄진 뉴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카허 카잼 한국 GM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GM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 한국 시장에서 철수설이 떠돌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카잼 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철수설의 사실 여부를 놓고 예스 또는 노 가운데 간략하게 말하라는 추궁에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It is our hope to develop a sustainable future for GMK, and we are focused on turning around the operations. 산업은행의 주주감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카잼 사장은 법률에 따라 협조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동률이 30% 이하인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은 두루뭉술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Again, we're working on a number of things to turn around the financial performance, but I understand that poor utilization of not just the Gunsan plant, but many of our operations is a concern. 이 내용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철 팀장이 직접 보도를 했고 또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좀 직설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남는 문제인데 김철 팀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네, 제가 당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상욱 의원이 이제 GM 철수가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위기니까 철수하느냐 마느냐를 계속 서너 차례 질문을 했어요. 좀 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했는데 이 GM 사장의 답변은 말 그대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욱 의원이 참다 못해서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변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있는데 사실상 철수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경영진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오픈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좀 곤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느껴졌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한국 GM의 누적 적자가 2조 원을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조 원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GM 측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 GM의 연 매출액이 연 10조 원이에요. 그러면 10조 원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지 않을까. 일종의 구조 조정 가능성이 큰데 이 가운데 군산 공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현재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공장은 100% 그리고 부평 공장은 60%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 측은 가동률이 낮은 군산 공장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가동률이 낮은 군산 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라고 역시 주문을 했는데 이 역시 답변은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에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철 팀장의 생각으로는 한국 GM이 완전히 철수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그 결정의 권한이 철저히 100%
GM에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그랬었죠. 초기에 그 GM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17%의 지분 2대 주주인데요. 그걸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들을 설정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GM이 매각을 하든 철수를 하든 뭐 다른 데로 이전하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GM 어떤 본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으로 접근하면 어차피 자본이라는 건 돈을 벌러 들어오는 것이지 자원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냉정한 어떤 가정 속에서 본다면 뭐 1차적으로는 어떤 기업도 생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어려운 데부터 구조정 한다면 1차 때는 바로 군산공장 폐쇄로 되는 거고 그 큰 틀에서 보면 뭐 부평에 그쪽에 이야기 부청도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폐쇄 위기감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GM이 우리 한국에서 떠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군산이 지금 가동률이 한 20%고요. 또 부평이 한 60%. 예. 부평 엔진 공장이 30%, 창원 공장이 한 70%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일 약한 고리는 이제 군산이 될 듯하고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 GM이 굉장히 많은 누적 적자가 발생한 점, 그리고 지금 계속 해외 법인을 정리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한국 GM 사장으로 조금 전에 그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 카잼 사장이 그동안 이제 구조정리를 인도에서 하고 이제 왔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이제 인사까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그 김철 팀장이 얘기하는 것과 좀 반대적인 시각을 보는 그 시각을 보면, 이게 군산만 구조조정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반발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혹시 좀 가지고 가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제 우리가 현대조선 내용을 보면은요, 조합이 인정한 거거든요. 예. 울산 그 본 조합에서 군산 폐쇄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정규직 100 몇 명은 울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비정규직은 이제 다 실업자가 된 건데 충분히 어려운 어떤 조건에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센 지역에 있는 예. 노동조합들이 쉽게 말하면 구조정 과정 속에서 어떤 타협점들이 이루어지면 힘이 약하고 세력이 약한 지역이 구조정 되는 거 이전에 어떤 대기업 노조에서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GM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천안 논산 간 그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그 전라북도도 그렇고요. 뭐 광주, 전남도 그렇고 호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대목입니다. 이제 민자 고속도로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통행료가 상당히 비싸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인하가 혹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2002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자 법인에게 운영기관을 30년을 줬습니다. 그러면 2032년까지 민자 법인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15년 동안 우리 전북 도민들은 바가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천안 논산 구간이 81km인데 상주 영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 구간은 93km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 논산 구간이 그 상주 영천보다 8km가 오히려 짧은데도 요금은 2,700원이 더 비싸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전북 그 도민들이 봉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하고 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국정감사에 나온 거는 그 민자법인이 아니고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영구 용역 착수를 하고 있다. 예. 민자법인 측에서. 그래서 요금을 깎아줄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질타를 했죠. 아니 그러면 영구 용역을 하려면 한국도로공사가 해야지 왜 민자법인이 하느냐. 예. 민자법인 영구 용역을 하면 그 통행료를 깎아봤자 얼마나 깎겠느냐. 이것은 잘못되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용역 결과에서 인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하를 할 테니까 그런 대신 정부에서 좀 예산을 더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혹시 이 얘기를 흐지부지 해버릴 가능성 혹시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새롭게 안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재구조화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2년이 되면 30년의 운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2032년에 새롭게 재검토를 할 텐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30년을 했으니까 추가로 20년을 더 민자 운영 기간을 주겠다. 그러면 20년을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인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재구조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정동영 의원이 알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죠. 지금 30년가량 우리가 비싼 요금을 냈는데 추가로 20년을 어떻게 더 내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 정동영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정부 측은 현재 그 계획은 사장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 의원은 앞으로 수익 구조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경영에 나서라라고 이제 질타를 했고요. 안호영 의원이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밝힌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예.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 8월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통행료 근거를 통행료 인하를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현재 천안 논산 구간이 연평균 매년 2%씩 인상이 됐는데, 그 2% 인상률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 의원들이 이 전현희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 바가지 요금이 해결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 같군요. 전라북도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뉴스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윤종필 의원은 기금용본부가 올 초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주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라 자녀 교육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서 이직을 고려하는 기금 운용력이 여전히 많다는 전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은 전주 이전이 아닌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사무소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월 서울에 회의실을 만든 데 이어 이번 국감을 앞두고 해외 투자 부서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실수라며 부서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점점 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화되는 과정을 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그리고 이 지역의 지역구들 의원이 서로 좀 공방을 벌이는 좀 내용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을 다루는 운용 인력들이 통계를 보니까 올해 22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군요.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실장급에 해당하는 수속 운용력이 14명인데 7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공격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방어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왜 이 문제 계속 왜 이렇게 흔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텐데요. 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사법처리. 예. 그리고 저는 또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고 기본연금단에 공석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복마전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전 빠져나갔다 보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 수사가 받아왔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 재벌가 정권편에서 운영하다가 철퇴를 맞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공단의 어떤 종사자들도 쉽게 말하면 자기감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통계만 가지고
인력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예.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금과 기본연도가 오래 전부터 이전부터도 이전을 반대했고 또 이전하더라도 서울사무소를 크게 유지하려고 했던 게 지금 내부에 어떤 종사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국감에서 이야기가 되고 흔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뭐 매년마다 이게 재탕 3탕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로 이제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뭐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전북 출신 전직 의원이 내정돼 있다고 하니까 새롭게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올해에 일단락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그 시절에는 다시 혹시 뭔가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뭔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던 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소재지 주된 소재지를 전북으로 둔다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법률안을 개정을 했고 이를 바꾸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라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세 개 교육청이 함께 감사를 받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전북교육청에 집중됐습니다.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책임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진 교사 성추행을 교육청이 미리 밝혀내지 못한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예?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교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성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인정해요? 성희롱 의혹을 받다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청에 예단이 빚어낸 결과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무리하게 조사하다 일어난 참극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에서 선생님을 자살로 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 국정감사는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광주 전남교육청 세 기관이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거의 전라북도 교육청에 질문이 집중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부안여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추행 사건 그리고 부안에 또 있는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한 이 교사의 자살 사건 큰 파장이 일었던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요. 교육청과 학교의 폭력 아니냐, 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 아니냐라는 질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 인권센터에서 자살로 몬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오랫동안 이 전라북도가 교육청의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안여고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교사에 의한 학생의 어떤 성폭행, 폭력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부안 상서중학교에서는 인권센터에서 인지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인지에서 이렇게 교사의 제보로 시작된 과정 속에서 교사분이 쉽게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고 또 서국중에서는 집단 왕따 과정 속에서 학생이 또 투신 자살을 했고 또 정읍에서도 최근에 또 자살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전주의 특정 기업에 학생이 취업했다가 또 문제돼서 자살 사건에서 최근에 지금 전라북도 어떤 교육청의 문제는 이번 감사 기관에서도 세 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전라북도 교육청에 집중했고 여기서 한 이유가 그만큼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그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법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 하나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리고 억울하면 고발하라는 답변 외에는 전부 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사건들이 자꾸 키워지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쟁 중에도 적장이 죽으면 조문 가는 거거든요. 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물며
교육계의 수장이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민이나 유족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또 그날 행사장에는 교사 자살했던 예. 그 유족이 상복을 입고 와서 아침부터 국감 내내 장소를 지켰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었고, 문제는 국감의 과정 속에서도 김교육감은 단 한 차례도 사과나 어떤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걸 일관되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 감독 기관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장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사 자살 사건을 보면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국정감사 내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정감사가 가진 성질 또는 정체가 좀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좀 우울한 내용이 좀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